네, 안녕하세요. 보안 기초에서 보안 통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관리되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통제, 제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보안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가 뭐죠? 그러니까 우리 뭐 사슬 구조를 생각을 해보시면 사슬이라고 하는 특히 뭐 쇠사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생각을 해보시면 쇠사슬 전체는 굉장히 튼튼한데요. 그 고리 하나하나가 다 튼튼해야지 전체 쇠사슬이 되게 튼튼하게 되는 거거든요. 고리 하나가 만약에 약하게 되면 쇠사슬은 끊겨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튼튼해야 되는데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될 거란 얘기예요. 근데 가장 약한 고리, 보안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벌써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토끼? 토끼가 보안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일까요? 어, 왜 토끼일까요? 그럼 토끼가 아닐 것 같죠? 그러면 어떤 게 보안에서 취약한 고리가 될까요? 네. 그럼 사람은 어때요? 그쵸? 답이 나왔죠. 토끼는 아닐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보안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다.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예요. 실제로 이런 것들 일상에서 그게 그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많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런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면 이제부터는 보안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보안이라는 틀에서 사람이 가장 큰 문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보 보안 특정 이제 앞에 이제 어떤 단어를 붙여서 막 얘기할 때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정보 보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보 보안이라고 하면은 자꾸 틀을 컴퓨터 시스템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정보 보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안이라고 하는 큰 영역에서부터 지금 접근하는 이유가 갇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당연히 그로부터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중에 컴퓨터 시스템이나 컴퓨터 시스템에 존재하는 데이터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건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 시스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어딘가 문제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점을 취약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 취약성을 우리가 막아내야지만 실제 우리가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위협이 존재하고 그 위협이 취약성을 뚫고 현실화됐을 때 위험으로 발생한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취약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정보보안이라는 틀에다가 자꾸 생각을 가둬놓고 생각을 하면 이제 어떤 생각들 하면 뭐 방화벽을 둬야 돼요. 뭐 백신을 써야 돼요. 이런 얘기들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큰 틀에서 왜 취약성을 극복하게 한 어떤 방법이 있느냐는 거고요. 이 내용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인간들이 생활을 해가면서 꼭 필요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생활에 그대로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서 그게 취약성으로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다양한 예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뭐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누군가가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사러 갔더니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꽤 오래 전에는 별 생각 안 하고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를 그냥 불러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 그렇게 묻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걸 물어본다 그러면 아마 이유를 상당히 꼬치꼬치 납득할 수 있는 데까지 물어보실 거란 얘기예요. 이게 우리 국민들이 또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공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식을 통해서 취약성 극복할 수 있어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처음부터 남의 물건을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가져오거나 사용하는 행위, 이것이 나쁜 짓인지 알 수 없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아이가 집에서 태어나서 커가면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만져요. 엄마 물건도 만지고 아빠 물건도 만지고 뭐 웬만한 특별한 사고를 치지 않는다는 크게 뭐라고 하지 않을 거고요. 집에 있는 그릇을 쓰거나 아니면 수저를 쓰거나 이런 것들도 뭐라고 제재받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밖에 나가는 거죠. 밖에 나가서 어, 우리 뭐 슈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슈퍼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들을 쭉 진열을 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아이들 눈에는 정말 잘 들어오는 거죠. 그랬을 때 엄마는 예를 들어서 콩나물 사고 두부 사고 해서 계산하고 나가는데 아이는 자기 눈높이에 있는 물건을 집어서 그냥 엄마 손잡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나중에 엄마들이 그걸 발견하게 되면 가서 물건을 반납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아이는 죽으라고 우는다든가 아니면 그런 아이가 아니라면 정말 시무룩한 표정으로 엄마를 따라가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그게 엄마는 아이에게 남의 물건을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가져다 쓰는 것은 나쁜 짓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법제도로 취약성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제일 많이 들어보는 게 이제 사회에서는 이런 거죠. 실제로 어떤 인식 과정을 통해서 그게 나쁜 짓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남은 물건을 대가 없이 취득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사회 시스템이 그걸 제재를 가하죠. 그러니까 법제도적으로 뭐 남의 핑크 다이아몬드를 얼마 상당의 핑크 다이아몬드를 훔친 자에게는 뭐 징역 얼마에 처한다, 뭐 이런 식의 규정들을 두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한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자 인식을 시켜서 알아듣게 얘기를 했어요. 교육도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나쁜 짓을 해요. 그러면 법제도적으로 틀을 정해둬요. 그러면 그 법제도에 정한 바가 무서워서도 그것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기술적으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집에 담장을 두르거나 그것도 안심이 되지 않으면 CCTV를 달아서
도둑이 들어오는 상황을 담아두거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사후 처리를 위해서라도 CCTV를 활용하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뭐 정기적인 장치를 달아서 뭐 감전이 되게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우리 사회는 취약성을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정보 보안이다라고 국한을 해놓고 들어가 보면 항상 뭐 일종의 공돌이라고 그러죠. 공돌이들 시각에서 저 기술에 파묻혀서 저기에서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정보 보안이든 어떤 보안이든 보안적인 부분은요, 우리가 생활하는 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정말로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술적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바로 법제도가 따라 붙고요. 그 법제도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들을 교육 훈련을 통한 인식 과정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로 실제로 우리 사회 구조가 꼭 보안 문제가 아니더라도 진행되고 있다,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하나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이 세 가지의 틀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까? 어떤 게 가장 많이 들까요? 통상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장비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수천만 원을 해서 수억 원짜리 장비들을 여러 개 갖춰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뭐 기술적인 부분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보통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기술보다는 법제도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거. 아까 뭐 잠깐 얘기했습니다. CCTV를 설치한다, 담장을 설치한다, 아니면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스템 보호하기 위해서 방화벽을 둔다. 뭐 이런 또는 어떤 특정한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뭐 이런 것들보다요. 법제도가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뽑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죠. 그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선거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선거 비용뿐만 아니라 그 국회의원들을 뽑고 나서 그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진들까지 하면 한 8, 9명 정도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급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엄청나죠. 거기다가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사당을 여의도에 만들어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끝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법이 만들어졌어요.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저촉되는 경우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걸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경찰, 검사 이런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서 경찰이 되고 검사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한 그 형사나 경찰들이 어떤 틀을 깨고 다시 얘기해서 도둑질을 해서 잡힌 경우에 그냥 감옥에 가두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또 판사들이 판정을 해요. 그래서 어, 나쁜 짓을 한 것 같지만 실은 경미한 거다. 아니면 뭐 별로 큰일 나쁜 짓을 안 한 것 같지만 정말 큰 나쁜 짓을 한 것. 이렇게 갈라주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그 존경받는 분들이고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해서 우리가 그런 또 대우도 그에 맞는 대우들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또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래 판정이 되면 또 교도소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서 쉽게 드나들 수 없는 곳을 만들어서 교도관들이 지키면서 또 이 사람들이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또는 판사가 판정해준 그 테두리 안에서 복역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 얼른 생각해 보면 그래 그 기술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법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법제도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인식 교육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바로 이렇게 단정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비용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앞, 앞에 얘기했었던 것 중에 슈퍼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물건을 엄마 몰래, 그럼 엄마가 알아채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건을 들고 나온 꼬마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엄마가 슈퍼에 되돌려주고 아이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걸 얼마의 비용으로 쳐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또 이제 그 요즘 같으면 은행이나 또는 공공기관들에서 우리는 고객의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안내 문자나 또는 안내 포스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게시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또 바로 측정이 안 되지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교육과 훈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취약성 극복하는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곳은 인식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인식은 교육과 훈련으로 이루어지죠. 일단 보안 인식을 못 받았을 때 취약성을 보이는 게 뭔지를 보시면요.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일반적으로 보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번호를 요구했을 때 아주 오래전에는 그냥 주민번호 그냥 불러줬다고요.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 예를 들어서 네이버 패스워드가 뭐예요? 수업 시간에 네이버 패스워드가 뭐예요? 하고 물어봤을 때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보통 수업 시간에 그걸 물어보면, 그러니까 강의하면서 그걸 물어보면은 대개는 다 별 꺼리낌 없이 알려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알려드려도 돼요? 내지는 내가 지금 수업을 위해서 이걸 내 걸 꼭 알려드려야 되나? 뭐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진짜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지금은 실제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인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훈련과 교육에 대해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교육은 뭐고 훈련은 뭐야 이렇게 하면은 그 교육은 쉽게 말하면 포괄적인 내용들을 다룬다. 그 포괄적이라는 게 이제 다 다르겠죠. 어느 영역에서 어떤 내용을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라고 한다면요. 다시 얘기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준다라고 한다면 훈련은 어,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숙달되도록 계속 반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반복해서 어,
익혀가는 것. 이것을 훈련이라고 해서 교육과 훈련을 약간 다르게 생각해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 군대에서 어, 유격 훈련 그럼 어때요? 그거는 계속 어떤 기본적인 어떤 패턴들을 그 계속 연습하는 거잖아요. 또 뭐 그 훈련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군대에서 쓰는 많은 것들에 보면 어떤 작전,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하는 것들을 우리는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뭐 팀 스피릿 훈련 이런 얘기 하죠. 뭐 독수리 훈련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에 반해서 군에서도 그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그 뭐라 할까요? 그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뭐 정훈장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용어가 그런 용어를 쓰는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하여튼 그런 정훈장교라든가 아니면은 뭐그 하여튼 그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할 때 우리는 그런 말을 쓰죠. 뭐 정신훈화 교육, 정신훈화 훈련이라고 안 하거든요. 뭐 정신훈화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육과 훈련은 약간 다른 말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보시면은 직원은 정보자산을 보호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하면 우리 회사에 있는 이 자산을 우리 회사의 물건이므로 이거를 내가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다 보면 뭐 다른 회사에서 온 사람이 예를 들어 이 하드디스크 남는 거예요? 이거 뭐 필요 없으면 나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아 그래요? 괜찮아요. 가져가셔도 잘 뭐 포맷해서 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옛날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꼭 하드디스크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페이퍼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운영자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얘기하면 정보 자산들을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얘기가 보안 통제 사항에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도록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서버실이, 회사 내에 서버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 서버실을 관리하는 운영자 같은 경우는 퇴근을 할 때는 서버실에 그 서버실과 사무실 공간, 오퍼레이터 공간에 자물쇠를 채워야 된다. 또는 문을 분명히 잠근 것을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숙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필요한 기술도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세적으로 들어가면 뭐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계정을 부여하는데 패스워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를 실제로 그 새 직원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런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안 담당자는 실제 보안 통제를 구현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안 통제라고 하는 것은 관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란 말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구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필요로 하게 되죠. 뭐 보안 담당자는 뭐 훈련만 하는 건 아니죠, 실제.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제 특정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로 보안 담당자는 뭐 훈련뿐만 아니라 교육도 받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보안 사고들이 터지잖아요. 그에 맞는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훈련들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제도는 앞에서 기본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법에 많이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들을 얘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공법은 물론이고요. 자기 신념으로 믿는 종교에서 그 종교 틀 안에서 규칙을 정하는 게 종교법이잖아요. 그 종교법도 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민법들도 그에 해당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느 조직에 들어갔는데 우리 조직의 규정 그것 또한 이 법과 제도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종교 같은 경우에는 나의 신념에 따라서 종교를 바꾸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민족, 국가와 연결되어진 종교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느 종교를 믿든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뭐 A 종교를 믿다가 뭐 어떤 이유에서든 B 종교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종교마다의 틀이 다르다는 거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저촉되는 그러니까 A 종교에서는 저촉됐었던 어떤 규정이 저촉됐었던 게 B 종교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굉장히 넓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법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간단히 적어놨습니다. 특히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도 이 인식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적재산권법이라고 하는 거죠. 특허, 대표적으로 특허라고 얘기하는데 특허 또 인식 잘못했었던 게 저작권이었고요. 거래 기밀, 등록상표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뭐 오래지 않습니다. 한 십몇 년 전으로 돌리면요. 정확하게 십몇 년 전 정도 되겠죠. 그 정도로 돌리면은 그때까지도 이제 저작권에 대한 개념들이 별로 없어서 책들을 복사해서 본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아마 그쯤에서부터 십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음, 그 용납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인식도 확산이 되면서 그게 법제도적으로도 이제 좀 더 명확히 됐다고 할까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요즘 같으면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책을 디지털 디바이스에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스캔들을 뜨잖아요. 그랬을 때 그 스캔된 파일을 만들어낼 때 어느 정도까지는 저작권에 위배가 안 되고 어느 것은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지 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이슈가 좀 있는 편이죠. 그 다음에 정보사생활보호법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디지털 포렌식 이런 용어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비슷하다면 뭐 사이버 수사대 경찰청마다 있는 사이버 수사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컴퓨터 범죄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영역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포렌식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어느 특정하게 별도로 해서 좀 배우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죠. 법제도 안에서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은 그 범죄 용의자 주모 이 타이틀 안에 그 붙여서 읽은 몸이라고 하는데요. 동기, 모티브, 기회, 오퍼튜니티, 수단, 민스에서 몸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들을 가지고 뭐 이제 사이버 포렌식 할 때 보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일단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적 접근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굉장히 기술적 접근에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술적 접근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암호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보안 공부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파트가 암호 기술에 대한 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구축돼야 되는 부분, 구축되어져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물리적 보안이죠.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해킹을 하고 컴퓨터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컴퓨터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를 빼내는 데 있어 네트워크로 빼내는 것보다는 그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이 직접 가능하다면 접근해서 그냥 데이터 빼내는 게 쉽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 컴퓨터가 있는 곳에 쉽게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물리보안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파트이고 실제 물리적 보안 영역도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